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 F&B라고, 푸드 앤 비버리지라고 보통 하시죠.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급식, 식자재 유통, K푸드의 세계 진출에 이르기까지 참 안정적이고 조용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가장 트렌디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분 아주 야심찬 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F&B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신 분은 우리 조승현 대표님, 네. 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식자재 유통업이랑 위탁급식업을 이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조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사 레빗의 고온이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맛을 느끼고 맛을 숫자로 표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진할팬시에서 해외 업무 실장을 맡고 있는 이찬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 전통식품이랑 이제 소스 쪽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오늘 외모로 섭외했나 봐요. 너무 훈남들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승현 대표님이 이제 가장 기본의 전통적인 업태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 대표님은 회사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식자재 유통업하고 급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급식이나 이제 그동안 겪으셨던 급식을 하고 있고, 동시에 여기에 식자재도 공급을 같이 해주고 있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식자재 유통업과 이제 위탁급식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번째로 고 대표님은 Lab Eat이라고, 그러니까 뭐 먹는 실험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회사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을 식품 외식 산업에 종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진짜 많이 먹어도 봤고 그렇죠. 많이 만들어도 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맛있는 맛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규칙을 한번 인공지능으로 찾아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의 시작점이었고요. 식품이 갖고 있는 그런 화학적인 조성 을 인공지능이 읽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종속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맛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화학적인 조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저희 인공지능의 기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멋집니다. 예, 이따가 좀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떤 회사 경영하고 계세요? 엄청 전통적인 식품들을 이제 쭉 만들어 오다가 네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소스나 그런 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이런 전통 발효식품을 또 소비할 수 있는 다른 형태가 무엇일지를 연구하면서 이제 저는 해외 쪽으로 많이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또 우리 K푸드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 요새 급식과 외식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조승현 대표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네네. 요즘 외식이나 급식에서 또는 식자재 유통에서 새롭게 보이는 현상이랄까?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이렇게 고물가 시대가 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외식업 쪽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급식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아마 보셨겠지만 거지맵이 잠깐 유행했었잖아요. 관공서의 급식 이런 데들이 이제 일반인들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서 거기를 이제 좀 가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의식주에 대해서 많은 절약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고, 저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저희가 고정 단가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남기시는 폐기 비용도 있고 또 만들어 놨는데 안 오시면 또 그걸 또 그대로 다 폐기해야 되고 해서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식수랄까 그 예측이 되게 중요한데 네. 예전처럼 이렇게 사내에 계신 분들만 고정적으로 오면 요일별로 어느 정도다 이게 딱 예측이 돼서 맞아요. 남는 음식도 줄일 수 있고 네, 원자재도 딱 고기 맞춰서 살 수 있는데 네. 들쭉날쭉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거 맞출 수가 없겠네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비상 반찬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비상 이거를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떨어지면 이거, 부메인은 이거. 정말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끔은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정말 부족하면은 이제 원래 메뉴를 알고 오시던 분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네. 얼굴로 모든 표현을 다 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식이 끝났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대역죄인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그런 농담하잖아요. 그 뭐 경기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장수는 맞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먹을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렵군요. 네. 아까 이제 우리 거지맵 얘기하셨는데 네. 표현을 자조적으로 해서 거지맵이지 사실은 지출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외식업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이나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식자재를 만들거나 유통하시는 분들인데요. 뭐 신메뉴도 개발을 하실 거고, 옛날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복각해서 나오는 뭐 상품들이라던가 이런 메뉴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업이 사실
사실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D에 비용을 많이 쏟을 수도 없고 지금은 특히나 더 많이 쏟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전적인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해야 되는 시기다. 이제 저희 유통업이든 식자재업이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급식 비용 한없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급식에 치트키 메뉴 이런 거 있나요? 야, 이건 내면 뭐 거의 99% 좋아하신다. 뭐 이런 것들 뭐가 어떤 메뉴가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한국인들이시다 보니까 김치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제육볶음, 돈가스, 제너럴한 것도 있겠지만 로컬라이징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다별량 요인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뭐 연령대라던가 어느 정도의 업무 강도인지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지 그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이신지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이분들은 한 끼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밀 형태로 잘 맞춰드리고 남자분들은 국하고 메인 요리만 맛있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좀 힘을 주고 있고 오피스가 아니라 팩토리 형태다 이러면은 네네네네. 우선은 양 많이 양 많이. 네, 그래서 저희 급식 업계에서는 딱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예 맛있게 나가거나 아예 배불르게 먹이거나. 배부르게 먹으거나. 이게 대표적인 게 군대였습니다. 우선 배불러야 되거든요. 군대에서는 뭐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 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요. 요새 이제 급식도 하나의 그 제가 보는 경향은 공동 주거가 발달하면서 네. 집에서 요리 안 하고 아파트나 커뮤니티에서 이제 급식을 하려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시니어 레지던스나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개발되는 이런 커뮤니티의 급식은 요새 어떤가요? 되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단가가 애매하게 높기는 한데 급식을 하실 때 이제 원하시는 객단가를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금액도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도 네네. 있고 담당자들은 알긴 하는데 여기에서 한 1.2배에서 5배 정도의 돈을 더 써야지 퀄리티가 나오는데 네. 그런 정도를 원하세요. 이제 급식이 엄청나게 뭔가 저단가에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신데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이제 표준적으로 나갈 수 있는 툴인 거지 뭔가 뷔페처럼 나가기에는 사실 많이 힘든 경향이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좀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데들도 요즘 그런 것들에 대한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만들어야 되다 그쵸. 보니까 네. 아무리 이런 밀키트가 있고 뭐 소스나 완제품이 있어도 결국엔 사람 손길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식사를 하러 오시는데 반찬통을 들고 오세요. 담아가는. 다 막아세요. 근데 아파트 입주민이시고 이제 또 뭐라 할 그거를 수도 좀 네, 그렇고. 잡기도 뭐 하고 왜냐면 이건 또 계약이거든요. 이게 다음에 만약에 업체를 바꾸자 표심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인력 수급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의 영양사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양사가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그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그쵸. 없으면은 이제 채용이 안 되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가 일을 잘하진 않잖아요. 예. 그 아파트의 성향과도 맞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영양사는 잘하는데 이제 조리원분들이 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음식도 약간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 옛날에 제육볶음은 그냥 간만 맞으면 됐고 고추장 맛이었다가 단맛이었다가 이제는 뭐 불맛까지 나오는.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를 못 읽으시면은 저희가 불맛을 내라 해도 이래도 맛있어 이렇게 우기시면은 그때부터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고객이 짜다면 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이제 전국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분명 서울 경기권에서 이 맛이 되게 잘 나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방권이 이제 위아래로 지방권을 가면은 거기는 또 안 맞으세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다별량 분석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뭐 성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네. 직장의 급식은 네. 그래도 좀 균질적이잖아요. 네. 연령대도 약간 통일적이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식사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근데 이런 아파트나 커뮤니티는 굉장히 연령대도 다양하고 네. 수시로 내려오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때는 많이 드시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드실 때도 있고 네. 이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겠어요. 네, 급식의 전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뷔페 형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차 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딱 예. 봐가지고 시간 타임별로 좀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저희 영양사들이나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주방 쪽이랑 얘기해서 이제 요리를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반 급식보다는 고단가예요. 그래서 좀 맞추기도 나은 편이긴 합니다. 많은 집에서 우리 고민이 오늘 메뉴는 또 뭐 하지? 이게 제일 고민인데 전 신기한 게 이제 급식표가 막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영양 선생님들이 뭐 영양이나 여러 가지
그 중복을 고려해서 이렇게 쫙 짜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표준이 뭐가 있나요? 나름대로 1인량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음 하는 영양사들한테 그걸 보고하라 그래요. 네네네.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표준이 나름 있으니까 영양 밸런스도 상황에 따라 좀 맞춥니다. 뭐 병원에 근무한다면 거긴 너무 중요하니까 학교, 어린이집, 뭐 병원, 뭐 이런 요양시설 이런 데들은 좀 맞추는 편이고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에 맞춥니다. 단가에 맞추고. 단가와 이제 구색. 예. 고객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군요. 네. 저희 그 트렌드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급식에서의 나타나던 특징하고 요즘 급식의 특징은 좀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두 단어로 키워드를 얘기하자면은 피딩과 다이닝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피딩, 배부르기만 하면 됐는데 먹이면 된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식주에서 바라시는 게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원하는 메뉴를 먹겠다. 근데 이제 산업화 시대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밥에 김치만 있어도 먹는데 왜 회사에서 무료 밥을 주는데 안 먹느냐 해서 이해를 또 못 하시고 아래에 계신 분들은 나는 먹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어 해서 의외로 경기가 괜찮았을 때는 나가서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특히 결혼 시점에 오시면은 갑자기 급식을 잘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맨날 보니까 저분이 안 오시다가 오시나면은 거의 99%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한 6개월 정도 갑자기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체형 관리를 워낙에 중요시 하니까 건강 관리나 또 헬시 플레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많이 늘었던 게 급식도 좋지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네네네. 것들을 좀 별도로 판매해 달라. 뭐 밀키트를 만들어서든 뭐든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영양사들이 영양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리긴 했었어요. 예. 있는 영양사들이 학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우리가 돈을 더 받지 않고 해드리겠다. 근데 이게 무한정을 할 수는 없고 영양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뭐 4명, 8명 이렇게 좀 모집을 그 붓에서 보내셔가지고 이제 뭐 퍼스널하게 해드리겠다 했는데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내 생활 패턴, 내가 원하는 식사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사실 다이어트에서 제일 실패하는 큰 요인이 내 생활을 무너뜨리면서 해야 그쵸. 되니까. 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게끔 해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오늘은 밀키트 이런 거 하나 드셔보세요 해서 하니까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건강지능 HQ라는 트렌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에 신경을 예전보다 훨씬 뭐 많이 쓰면서 나타나는 급식의 변화가 있을까요? 직원분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메뉴에 대해서 분석하시면서 드세요. 그리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식사를 하러 오셔야 되는데 수사를 하시면서 드신다. 수사를 하면서 그 프라이스 디코딩처럼 예, 디코딩을 너무 다 여기 뭐 들어갔어요? 이거 매워요? 어느 정도 매워요? 되게 디테일해지셨어요. 저번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토핑 경제가 정말 와닿는 게 저희가 최대한 선택해서 드실 수 있게끔 토핑으로 선택할 수 네. 있고 선택권을 자꾸 주는 방향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자꾸 늡니다. 이게. 급식은 50%만 만족해도 성공이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정말 위험한 건데 한 30% 되면 정말 위험한 거고 만족도가 보통 한 45%막 이러거든요. 까다로운 영역이죠. 부실한 급식의 대명사가 군대 급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 보도 같은 거 보면 네. 뭐 메뉴도 너무 달라지고 사실 요새 그렇게 맛없게 하면 신세대 병사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군대 급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때마침 이번 주까지 저희 식품영양학과가 졸업할 때 의사나 약사들처럼 보건복지부 면허다 보니까 그 실습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교에 학생들이 왔었고 그 귀하다는 남학생들이 식품영양학과에서 4명이 나와가지고 물어봤었어요. 요즘 군대급식 어떻게 하냐? 마라탕 나오고 마라탕? 네, 마라탕 나오고 뭐 스파게티인데 너무 알리올리오 막 이런 거 알리올리오 스파게티. 그래서 아니 어느 부잣집 도련님 메뉴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당황했다. 그래서 예. 간식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지고 네. 예전에는 진짜 비락식혜 나오면 너무 행복했는데 네. 지금도 맛있어요. 이따가 네. K에서 얘기하면 요새 식혜 외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인기가 많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아는 트렌드는 아니지만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업계에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군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연구 용역 입찰이 나와요. 군대 급식을 앞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 좀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해서 뭐 연구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도 현재 국방부에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규모 식자재 유통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식자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납품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기업이 그러네요.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입맛도 까다로워졌고 제외 교포들도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혼혈 이제 가정도 있으시고 다문화 가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군대에 오니까 확실히 입맛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러네요. 아니,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입대하기 시작하면 네. 또 그 니즈가 이제 커지기 네, 시작하겠군요. 많이 커졌습니다, 확실히. 군대 말고 또 급식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역시 시니어 주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식사를 급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도 커지고 요새 주거 쪽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뭐 굉장히 핫한 주제고 그분들이 이제 그 레지던스를 고르실 때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급식인 것 같아요. 그쪽은 좀 보이는 트렌드가 있습니까? 특색이랄까? 아무래도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재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의 그냥 딱 다이닝 형태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한식 뷔페처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점이 식수 배치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이분들이 어디에서 거주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여기 입주를 하시게 되셨는지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인구학 하시는 조영태 교수님 네네. 계시잖아요. 그 최근에 인구학부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많이 와닿았었어요. 음. 강남에 사시던 분들이 강남을 떠나질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지근거리로 움직이시니까 그런 우리 것들을- 이사할 때 뭐 자기 동네에서 대충 다 그러니까요.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런 피규어들을 딱 보여주시는데 아 역시 너무 표준화하면 안 된다. 어쨌든 표준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재가공을 해서 로컬라이징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 어떤 것들을 선호하시는지 많은 상담을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메뉴를 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꽤 되긴 했는데 소셜 하우징 젊은 1인 가구 네. 많은 기획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자 말씀이 자기 계열사 중에 주방용품 해외에서 되게 좋은 거 수입하는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최고급 조리도구 막 이런 걸 넣어드렸는데 아무도 안 쓴대요. 네, 자기 이제 집에서는 자기 요리 안 하고 앞으로 급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온난화인데요. 네. 더운 나라들이 집에서 요리 잘 안 해요. 맞아요. 예, 뭐 뜨거운 열기 막 이런 거 싫으니까 베트남 같은 데 보니까 전부 아침은 외식으로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침은 집에서 먹고 나가고 이런 게 강한데 한국도 계속 더워지고 집에서도 보면 침실은 중요해지는데 주방은 좀 덜 중요해지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는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급식을 하거나 맞습니다. 이제 하는 생각도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렌드 변화는 확실히 급식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피딩에서 다이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급식이지만 그냥 먹여주는 거 안 되고 네. 가끔 마라탕도 나와야 되고 맛있는 급식이 되게 중요해졌다. 네. 그런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맛이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줄 서는 맛집 가보면 여러 사람이 다 맛있다고 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세요? 뭐가 맛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맛있다의 개념이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회사다 보니까 맛있다를 산업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줄이 길게 선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그런 맛집이 있을 것이고 커피를 예로 들면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산미가 없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타겟하는 시장 안에서의 최대 다수에게 최대 만족을 줄 수 있는 맛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어머니 손맛, 할머니 손맛 또는 우리 주방장님 손맛 뭐 이제 이럴 때는 본인의 안묵지라고 그럴까요? 뭐 이 정도 조미료 넣으면 되고 뭐 큰 술 하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산업이 돼야 되면 공통의 레시피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게 수치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AI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AI한테 활용시켜가지고 계산을 하게 하려면 그 맛이라는 그 아주 주관적인 변수들이 객관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객관화시킵니까? 일단 AI에 있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는 이 기전이 가능한 사람이 실제로 맛을 느끼고 음식을 먹고서 맛을 표현하는 과정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안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이 우리 혀의 미각 수용체들을 건들게 되면서 어떠한 맛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향 분자들이 비강으로 그리고 또 역비강으로 먹기 전에 하고 먹고 나서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또 향을 느끼게 되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물성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화학적인 특징들을 수집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게 이제 독립 변수로서 식품을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패널들에게 먹여보게 됩니다.
그 패널들이 먹여본 값을 저희가 보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또 홍재희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감명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센서로 써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맛이라는 건 사실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선 맛이란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맛의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 뭐 내가 어릴 때 느꼈던 맛있게 먹었던 어머니의 맛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음식 트렌드에 다가오는 뭐 마라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맛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런 어려운 변수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상관성을 다 고려해서 나온 사람들의 대답을 종속 변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재희 교수님 잘 알고 친한데 나 그렇게 위대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 옛날 연구실이 식용과 층에 있었는데 내 옆방이 관능 검사실이었어요. 관능적인 반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맛 보고 이거 맛있어요, 뭐 짜요, 달아요, 이제 그런 얘기 아마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들어가는 변수를 방금 독립 변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결과값을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아까 독립 변수에는 3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혀에서 느끼는 미감, 코로 또는 역으로 느끼는 냄새, 그리고 흔히 요새 뭐 식감이 좋아요 하는데 물성을 아까 느낀다. 이 3 요소가 결국 합쳐져서 어떤 음식의 요소가 되는 것 같죠, 그죠? 네,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제 시각적인 것도 중요할 수 시각적인, 있고요. 그렇죠. 요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죠. 눈으로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네. 브랜드의 신뢰성이나 가격이나 중량 같은 것도 실제로 사람들이 관능에 대해서 만족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비싼 와인이야. 그러면 막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자,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혀가 느끼는 맛은 어떤 게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코를 막고 느껴지는 네, 맛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6가지 맛: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떫은 맛, 감칠맛. 그 다음으로 밝혀진 게 이제 맛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맛이라고 말하는 매운맛,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창 핫한 주제인 지방맛. 잠깐, 너무 재밌다. 첫째, 매운맛은 맛은 아니지만 이러셨거든요. 자극이고 통각이라고는 통각.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맛이 있어요? 하긴 지방 많은 거 먹으면 맛있긴 하지. 삼겹살 이런 거. 그게 맛의 일부예요? 한창 핫한 주제여서 네, 네.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말씀해 주셨던 맥락에서의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감칠맛은 어떤 맛이? 이따가 우리 발효식품 얘기할 때 다시 나올 것 같긴 한데. 감칠맛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가스오부시에서 나오는 걸 가장 네. 이제 감칠맛, 글루탐산 나트륨에서 말하는 예, 맛, 예.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설명이 조금 잘 못하네요. 잘하고 계신데. 뭐 MSG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 해법으로 감칠맛을 좀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 첨가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새 좀 재발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몸에 나쁘다고 그러던 첨가물들도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합성 감미료라고 말하는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그런 아세토문, 칼륨, 아스파탐 이런 것도 그렇고, 미원이나 MSG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품화 시켜서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역사적으로 그런 성분들을 식품화해서 우리 식단에서 자주 섭취하면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먹으면서 늙어가고 또 죽고, 이런 데이터들이 오래 쌓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다 아니다를 상대적으로 단언해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성분들은 아직 그런 데이터가 적게 쌓여서 어디에서는 이게 발암 활용 높일 수도 있다, 어디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완전 식품 영양학의 세계? 막 이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dose makes poison이라고, 그러니까 양이 독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우리 독도 조금 먹으면 병이 낫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고. 또 양의 문제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학부 때부터 전공을 이쪽 식품 영양학 하셨어요? 맛에 대해서는 보통 잘 알고 계신 게 아닌데?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은 미식 경영학을 미식 경영학. 예. 그냥 외식 경영도 아니고 미식 경영이네요. 우리나라에 그런 과가 어디 있죠? 학부는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프랑스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제 셰프를 많이 꿈꾸시는데 석사는 어떤 전공 하셨습니까? 석사는 제가 그 푸드테크학과 전공하고 푸드테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맛을 AI로 구현한다거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일단 그 AI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두 번째로 후각. 냄새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걸 저희가 다 느낀 게 코로나 때 후각이 마비되면 음식 맛이 없다. 그런 말인데 사실 후각 중요하죠. 사실 식품을 이제 개발하고 음식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후각이 사실 거의 절대적입니다. 후각이 그 식품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음식, 덜 좋은 음식의 품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는 이제 후각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더욱더 이제 우리가 후각을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맛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로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맛을 표현하는 말들, 뭐 예를 들어 달달하다 하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단맛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새큼하다라고 하면 신맛을 얘기하는 것일 것인데, 우리가 같은 향을 맡고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가 가장 어려운 분야기도 하고요. 지보단이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향료 회사 있잖아요. 에서도 이런 향을 정량화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글로벌의 이제 선두 기업들도 향을 어떻게 우리가 카테고라이징 할 것이고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버트 파커라는 아주 유명한 와인 감식가가요, 미각을 보험에 들지 않고 후각을 보험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각을 사거나 이런 걸로 잃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기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와인하면 일단 이제 코 들이받고 냄새부터 맡잖아요. 어느 레스토랑에서 어떤 분이 사주셔가지고 거기 레스토랑 단가로 200만 원짜리 와인을 그분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례한 부탁인데 몬테살파도 한 병만 시켰어요. 저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두 잔에다가 똑같은 잔에 이렇게 비교를 하게 해주셨거든요. 난 진짜 그 초딩 입맛이라 그런 거 구별 잘 못하는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비싼 와인이 맛은 모르겠는데 냄새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뭐 와인은 후각이 처음이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반전은 뭐냐면 20배 좋지 않아. 그냥 한 1.2배? 그냥 조금 좋은데 값은 그만큼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후각은 그럼 사람마다 표현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AI한테 매기려면, 독립변수로 쓰려면 어떤 차원화가 돼야 될 거잖아요. 뭐 조작적 정의가 돼야 된달까? 뭐 그게 어떻게 합니까, 후각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오는 크로마토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향을 독립변수로서 수집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카테고라이징 할 것인가, 종속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향은 조금 어려운 분야가 있고요. 예를 들면 와인을 먹고 그거를 누군가는 플로럴하다고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시트릭하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평가를 보면 5대5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까가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가 이걸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맛은 나온 데이터를 보고 맛을 만들어가 본다, 이제 할 때 엔지니어링을 해가 본다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단맛을 더 넣는다든지, 근데 향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형태의 향으로 갈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무엇에서 비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뭐 이게 다 향의 문제네요. 먹을 건 아니지만 제일 정수가 이제 향수인데, 아주 싸구려 향수부터 너무너무 비싼 향수 있는데 정말 거의 차이 안 나는데 좀 희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향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세 번째로 궁금한 건 이제 물성, 식감 문제인데, 요새 요리 경연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전에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뭐 그래서 예전에는 맛있어요, 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몰라요,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요새는 두쫑크도 사실은 굉장히 식감 이슈가 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물성, 식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식감은 요새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물성은 사실 되게 쉬운 분야입니다. 경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확실히 좀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그게 떨어져 갑니다. 다시 헬스 트렌드가 찾아오면서 좀 완만하게 떨어지고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저작감이나 뭐 연하감이나 이런 저작감은 씹는 맛인 네, 거죠? 네, 연하감은 뭐예요? 넘기는 맛.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식품에서의 물성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척도들이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디고요.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에도 바삭한 걸 좋아하셨을 수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바삭한 걸 좋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성에 있어서는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연령대별 그 물성의 선호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게 있는 것은 같습니다.
제일 화두는 요새 튀김 요리 먹을 때 겉바 속촉인데 그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원래 그게 맛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새 좀 겉바 속촉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데이터로 뭐 보여지지만 항상 그래 왔는데 요즘엔 그 겉바속촉이라는 자극적인 마케팅 용어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시각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이 이게 독립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AI로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AI가 카메라로 뭘 찍어서 형태를 인식하거나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언어로 인식할 수도 있겠는데 맛을 어떻게 AI가 인식하게 만들지? 이제 이게 저 일단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공개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사람이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 이걸 어떻게 먹고 느꼈는가를 또 잘 수집하려고 합니다. 가운데가 되는 AI에 있어서는 문제와 정답만 주고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맛의 어떤 골든 룰, 황금 법칙 이런 게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 회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그럼 좋아하는 맛을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징적인 맛의 어떤 특성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특성들을 잘 모아놓은 대표적인 사례가 튀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 기름에서 나오는 그런 향들이 잘 모여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징들이 모여있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분야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또 저희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치킨 프랜차이즈 되게 많잖아요. 어떤 식용유를 쓰고 또 그 옷을 어떻게 뭘로 입혀서 몇 분간 어떻게 튀겼느냐에 따라서 바삭함이 다른데 그 최고의 조합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낸다. 그 일을 하는 게 레빗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친하게 지냅시다.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 무슨 이제 과학수사 같은 거 할 때 무슨 성분을 넣으면 막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러듯이 맛도 AI가 앞으로는 그렇게 성분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더 나은 조합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될까요? 너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성분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다음 이제 세대는 영양까지 고려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음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맛적인 만족감과 영양을 채운다.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은데 영양까지도 충분히 나아가서 초개인화라는 트렌드에 접목을 해서 사람들마다 나의 영양 상태에 맞춰서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으로서 나에게 완벽한 식품들을 모두가 각자 추천받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하게 지내요. 저희가 분야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따가 말씀 듣겠지만 이게 세 분이 딱 힘을 합치면 네. 완전히 식품 강국 대한민국 나오겠는데 네.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요새 이제 K가 난리죠. 정말 관광지에 외국인들 너무너무 많고요. 요새 뭐 미용 이런 거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헤어샵이 뭐 정말 많대요.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패션도 저 한남동에 우리나라 인디 패션들 브랜드들 많은데 가보면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은 되게 좀 보수적이잖아요. 어릴 때 먹던 맛을 다 중요하고 이제 해외 갔는데 그 나라 독특한 향료 같은 거 섞여 있으면 빼달라고도 그러고 노팍치 맨날 아무튼 음식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그 음식 중에도 한국의 음식에서 제일 한국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장류고 발효한 식품들인데 그걸 이제 외국에 한번 전파해 보겠다. 정말 대단한 야심 아닙니까? 우리 진화의 이찬재 대표님 회사에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경주에서 한국 전통식품 쪽을 이제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멸치액젓을 중심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셰프들이랑 만나고 아니면 업체에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을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 액젓 외국인한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액젓 자체를 먹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는 특히 저희는 미국 시장을 꽤 많이 공략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도 동남아나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원래 드시던 좀 더 값싼 액젓에서 이제 저희 쪽 액젓으로 많이 고객을 유치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액젓도 그렇고 된장, 간장 다 발효가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 음식의 전통 음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려면 우리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다 발효를 중시하는 음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외국에서 발효식품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점점 요즘 이제 헬시한 트렌드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발효가 이제 향이랑도 엄청 많이 연관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는 100% 장독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장독. 네. 똑같은 발효지만 향의 차이가 전통 발효식이 제일 우수해서 그냥 역시 조상님들의 지혜가 막히 맞더라고요. 진짜요? 현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발효식품들이 외국인 음식에 현지화 시킬 수 있을까? 그거 좀 걱정은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음식 문화권마다 맛있다라는 정의가 음식 문화권마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번 달에 UM6P라고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국왕님께서 세운 대학교였어요. 한국 음식이 이런 게 있다를 이제 소개하러 갔는데 같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더 많이 배웠던 게 향신료를 많이 쓰는 모로코 같은 곳은 향신료 사이의 조화가 좋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정말 현지 가서 외식 정량하고 아니면 요리 과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랑 그런 교수님들이랑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존 제품들을 모든 나라에 수출할 때마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음식 문화권 이 어떤 거를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소고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 쉬운 음식 문화, 맛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권이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 다른 문화권이면은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터키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인데 네. 거기 그랜드 바자 갔더니 향신료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어떤 건 되게 비싸고 정말 향신료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구나. 근데 거기에 우리 젓갈이나 된장 이런 것들이 잘 안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또 음식은 해외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급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규제가 많은 산업이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다치면 안 되니까 그 규제 문제도 사실 쉽지 않죠, 수출에서는. 이게 규제가 많은 거는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인류가 뭐 몇만 년 동안 먹으면서 다치고 죽은 그 모든 서사를 압축한 게 식품 안전법이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대한민국 법도 정말 깐깐한 편이죠. 그게 정말 좋은 건데 이게 규제가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저희가 모든 걸 다 체크업해서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 계속 꾸준하게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저번 달에 FDA에서 검사원이 저희 회사를 이제 검열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10시간씩 20시간 정도 검열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해썹 관련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해썹을 만든 게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 음식 만들려고 나온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개념적인 해썹을 많이 물어본 거였어요. 그거를 한다고 제가 3주 동안 해썹을 다시 갈아 엎어서 37장짜리 해썹 플랜을 다시 만들었고 근데 규제를 하는 게 이제 식품 수출하는 기업이 가장 큰 허들 중에 한 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규제라든지 아까 뭐 여러 현지 음식의 향신료라든지 이런 거의 조화를 봤을 때 우리 지금 장류나 발효식품이 제일 진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세요? 일단 옆 나라 일본도 요즘 트렌드가 일본은 특히 그 서울보다 더욱더 집이 작고 집에서 요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먹고 싶고 원래는 MSG가 일본 쪽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 점점 반찬의 트렌드 자체가 MSG를 적게 넣고 훨씬 더 헬티한 푸드로 나오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넘어가는데 일본이나 아니면 좀 더 헬티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그먼트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분들은 알러지나 아니면은 식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에서 되게 민감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세그먼트들은 계속 연년마다 커지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그런 국가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미각의 시대에 접어든 것 같아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백 요리사를 비롯해서 셰프가 거의 연예인급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그 식품에 관한 뭐 요즘 쇼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랑 이제 틱톡 같은 그런 SNS 때문에 트렌드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즘은 더욱더 빨라지는 게 시장은 맛있는 식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트렌디한 소비 물품을 찾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전혀 예상이 안 가니 고은 대표님 같은 그런
툴들을 써서 조금 더 분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속 들고 가면은 언젠간 터지겠다는 그런 힘을 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픽셀 라이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좀 덥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없다고 그 다음날은 버터떡 먹고 있고 네. 뭐 봄동 비빔밥 먹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입맛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뭐 소울푸드라고도 그러고 좋거든요. 근데 그 음식이 이렇게 트렌드가 빠르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트렌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느끼게 합니다. 요새 셰프 푸드 요리 열풍에 대해서 또 갖고 계신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요즘 감명 깊게 봤던 TV 프로가 하나 있다면은 언더커버 셰프라고. 언더커버 셰프. 네, 거기에서 딱 보니까 현지화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기 현지화. 셰프님들이 이제 빠르게 자기의 요리를 내려고 스탠미를 만드시는데 이제 대부분 한식으로 좀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공하시고 어떤 분은 좀 이거 우리랑 안 맞아. 이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이나 이런 문화에 잘 맞지 않는 맛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식당에서 근무한 셰프님이 이제 조용히 이제 한국 셰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소스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자기네 맛을 이제 좀 넌지시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스킬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이 중요해졌고 이 현지의 로컬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요즘에는 좀 인구가 늘어나는데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또 어떤 외국인이 늘어나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건너오는지 어느 시대의 연령대에 사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지금 얘기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고 대표님은?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네 분이 계시니까 4명의 입맛도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혹은 국가별로 입맛이 정말 다른 건 데이터로도 보여집니다. 맛은 경험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내가 어떠한 맛의 형태를 갖게 됐고 이 입맛을 만족시키는가인데 크게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그런 호감 밴드가 있거든요. 만족도 밴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렌디함이 조금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사람들의 입맛이 빠르게 변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성장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선호하는 하나의 맛의 형태를 갖게 돼요. 처음 마라탕을 먹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맛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 말인즉슨 색다른 음식의 형태여도 제 맛의 취향 밴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이 빠르게 변한다기보단 입맛을 만족시키는 그 구성 안에 다양한 형태의 식품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 이런 거 되게 이제 많이 하고 거리 음식 먹고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가는 게 아주 큰 트렌드니까 저는 그 밴드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학습을 통해서 그런 좀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소셜미디어는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얼마든지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데 맛은 사실 이미지로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도 저렇게 확산이 빠른 거 보면 확실히 우리 이제 미감에 대한 대중의 감각이 굉장히 뭐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도 좋은데 결국은 참 그 교육 같은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으로서는 홍보하거나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끝엔 학교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의 교육도 셰프들이 우리 한식에 대한 그런 기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CI 같은 셰프의 사관학교에서 한식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면 꼭 그 사람들이 한식점을 차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킥으로 이건 좀 발효식품이야, 코리안 킥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겠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요리학교에도 조금 이렇게 한식 교육과정이라든지 한식 장류의 사용법이라든지 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실제로도 있는 것으로 저는 뭐 받아보진 않았지만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뭐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이 좀 유행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K푸드라는 그런 이제 글로벌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어리 통조림인가요? 그런 거를 막 먹기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먹으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기 싫은데.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엄청 잘 소비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맛이 아닌데 자꾸 먹으라고 한다면 어렵잖아요. K푸드를 이제 글로벌화 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식 재료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원래 먹던 거를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입맛 같은 거를 잘
조사하고 그런 리질리언스를 잘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비고도 이제 각 나라마다 비비고 만두의 레시피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음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음식처럼 보수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맛은 또 추구하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밴드는 넓어지고 있고 그동안 사실 태국, 뭐 중국, 일본 이런 음식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너무 익숙한데 한국식이 굉장히 좋은 새로운 입맛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급식이 아니더라도 외식 문화에서 그 생각보다 트렌드가 좀 느리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바뀌면 한 번에 우르르 바뀌겠지만 저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의식주, 인간의 역사를 함께한 산업이 있는데 사실 유행에 제일 민감한 건 식문화다. 우리나라 임금도 조선시대 때 자기 아끼는 신하한테는 그 수라상 집으로 보내줬잖아요. 같이 먹자고. 밥 한 번 먹자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식문화가 가장 빠르게 보편화되고 저비용으로 이제 고효율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인다이닝이 어떤 걸 개발을 했는지 아니면 하이엔드 이제 외식 브랜드들에서 어떤 걸 개발했는지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 시점에 사람들이 쓰는 감정의 언어가 바뀌는 때가 있어요. 유독 달달해질 때도 있고 좀 따가울 때도 있고 뭐 화끈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맛의 패턴도 이제 감정의 경험이라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특정 지역에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뭐 만약에 좀 백화점이 있다. 그럼 백화점에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를 봐요. 백화점 위에부터 끝에까지 다 돌아보면서 아 여기가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소비력이 나타나겠구나. 거기에 로컬적인 특성이 또 있어가지고 아 여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딱 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뉴도 좀 구색을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게 경험적으로 왜냐면 모든 데이터를 끌어올 수는 없어가지고 임장 돌아다닌다 하잖아요. 부동산도 저희도 임장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 입맛의 트렌드는 사실 뭐 어떻게 조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론해내야겠군요. 네. 네. 음식만큼 약간 인티메트, 이거 내 몸 안에 넣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서 입에 넣는 이 거리가 참 가깝지만 정말 멀고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음식도 되게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나마 좀 한데 남자분들은 둘 중 합니다. 정말 맛있으면 계속 오시고 맛이 없으면은 세게 한마디 하세요. 그 중간의 맛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그냥 맛있었어요 이러시는데 맛도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단맛 안에서도 설탕의 단맛인지 과일의 단맛인지 그럼 어떤 과일의 단맛인지 이게 너무 많이 나뉘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수록 좋은데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서베이를 시작하면은 다 도망가세요.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인도 연구하면서 인도 영화를 일단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인도를 좀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영화에는 꼭 인도 춤과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도 춤, 인도 음악에 되게 이제 접촉면이 늘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럼 오늘은 인도 음식 먹으러 가야지 이제 이러지는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야말로 이게 지금 인티머하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정말 그 문화가 들어갈 수 있는 최후인 것 같아. 예, 결국 먹는 거니까요. 맞아요. 몸 안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쾌감이 되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에 갈 수 있다면 갈 거 다 갔다는 그 마지막 증거가 되지 않을까 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먹으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그렇죠. 칼로리가 채워져야. 그러면 외국 갈 때 우리나라 아이템에 어떤 음식이 잘 통할 수 있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예, 한때는 뭐 두유노 불고기 뭐 다들 그 얘기만 한국 음식은 불고기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고추장 같이 좀 확 센 거. 센 거가 요즘 트렌드긴 해요. 뭐 불닭볶음 소스도 그렇고 한데 참 어려운 게 한식이 고추장 맛 말고 다른 게 정말로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한국식의 감칠맛? 음식은 각 나라마다 재료들이 너무 다르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음식 시스템이 있는 게 예를 들어 김치, 피클링 하는 그런 김치의 생각적인 개념을 오히려 수출하는 게 부가 재료들, 뭐 소스들이나 그런 것들도 수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적인 수출이 제일 먼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 급식도 요즘에 해외 수주를 많이 하시니까 가면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현지 조달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음식을 하고 싶어도 그 현지에 그 식재료가 팔아야 되거든요. 식자재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뭐 사실 음식이라는 게 뭐 의미가 없죠. 저희도 예전에 한번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배추에 대해서 낯설어 하셔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양배추였더라고요. 양배추로 김치 담가보고
어디까지 K인가? 뭐 그게 사실 그렇죠. 논란이잖아요. 한복도 경복궁 앞에서 입는 거 그거 한복 아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음식도 그럼 양배추로 만들면 그게 김치인가? 그 어떤 본질이랄까 고갱이랄까 이제 그런 한식의 고갱이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맞아요. 지금 역시 발효가 또는 우리 한국적 소스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일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저희가 현지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친하게 지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 다 친하게 친하게 지내야 지내야겠다. 이 AI 시대에도 결국 가장 인간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이 푸드 산업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결국 사람이 먹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가장 기대되고 또 해외 진출도 기대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리의 K 영역 푸드 앤 베버리지 이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재밌는 경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